방금 또 나온 얘기가 대법원장의 조희대 예. 후보를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는 한데 네.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 임기가 지금 한 3년 남았나요? 3년 4년밖에 음. 안 되지 않습니까? 나이 때문에 네, 정년 네, 퇴임이 네.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뭐 낙마시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 전에 이제 그 대법원장을 낙마시켰을 때 네네. 물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낙마를 시키고 강서구청장 보고를 해서 민주당이 이겼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그 전에 이제 그 대법원장을 낙마시킨 문제가 뭐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부각이 안 됐어요. 근데 지금은 또 두 번째잖아요. 그렇죠. 첫 번째 낙마시킬 때도 별 사유도 없었어요. 판결에 그러니까요. 성향 예. 가지고 낙마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물론 저도 변호사고 저도 어쩔 때는 참 답답하고 이게 정치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을 보면 사법부에 분노는 하지만 네네.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뭐 그분이 과거에 했던 판결의 성향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게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입법부가 국회가 적어도 판결문 가지고는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게 저는 검도라고 생각하는데 네. 그 검도를 넘어서서 이제 대법원장을 낙마시켰고 그렇죠.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저는 반드시 좀 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조희대 대법관 지명자가 그 전에 대법관을 하셨잖아요. 전 네네. 대법관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법원장이 또 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그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네. 그 초대 대법원장이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이거든요. 그분이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님이세요. 초대 대법원장이. 예, 우리나라 네. 초대 대법원장이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후진국이잖아요.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후진국에서 최고 권력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네네.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었던 그 김병로 대법원장하고 네. 판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. 근데 이게 후진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 힘이 훨씬 세니까. 그렇죠. 예. 어떻게 뭐 싸우고 자시고가 싸우고 자시고가 없죠. 근데 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이 이제 그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했다 일제시대. 그러다 보니까 다 그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. 이마에 숫자가 적혀 있네요. 예, 이마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약간 불만이 있어도 네네. 그럼 항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사법부의 위상이 높고 네. 그때부터 사법부의 독립이 잘 지켜지는 나라예요.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그 수장의 정치력에서 나왔다는 거죠. 거꾸로. 내가 정치적인 힘이 세니까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. 그렇죠. 내가 대법원장인데 다 누구라도 이렇게 옛날에 신세졌으니까 예, 잘 지내시죠 하고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뭐 한마디 하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야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네가 그런 말할 그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. 물론 점잖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법부가 좀 행정부나 입법부 같은 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었네요. 그렇죠. 그게 후진국에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대법원장 후보자 저번에 그 이균용 후보자님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수고리시는 거예요. 제가 뭐 그분을 낙마시켰다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네네. 그런데 그 이균용 후보자가 수구리든 고개 들든 제가 볼 때 결론은 그걸로 바뀌지 정해지는데 근데 그
죽을 때 죽더라도 어. 그냥 그 담대하고 기계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정치력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사법부를 맞네. 무시를 안 하죠.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예, 있네. 근데- 어쨌거나 민주당은 무조건 낙마를 시킬 생각이었으니까. 아니 예. 이균영 후보자가 뭐 잘해서 낙마가 되고 잘못해서 낙마가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무조건 그냥 자기들 낙마죠. 이해관계에서 그냥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그건 알았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은 이거고 뭐 이거고 이렇다. 소신을 밝히고. 소신을 밝히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일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. 맞네요. 근데 너무 그냥 뭐 당하기만 해가지고.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저자세로만 갖고 근데 그 정치판에서는 약세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. 약세를 보이면 안 되고 네네.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정치력이라는 거를 우리 그 이번에는 대법원장 내정자께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후보가.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뭐 벌써 대법관을 하신 분이면 그러면 인사검증은 다 통과를 한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과거에.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그 뭐가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당당하고 기계 넘치고 그런 신념과 소신을 국민들께서 잘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면 오히려 과정으로서는 반드시 그 사법 역사에 남지 않을까 그렇죠.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보면은 조희대 대법관 후보조차도 대법원장 후보도 또다시 낙마를 시킨다면은 지난번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다.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메가서울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그리고 또 플라스틱 그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민생을 챙기는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민주당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장관 탄핵시키겠다. 이동관 위원장 무슨 뭐 또 탄핵시키겠다. 이런 얘기밖에 못 나오거든요. 그럼 정말로 민주당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나 지금 마팅이 가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도 낙마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세요.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저번에 사실은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그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를 말은 그러지만 낙마시키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가 틀렸어요. 그때 약간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셨네요. 그래서 워낙 제가 그 예측 불가능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낙마까지는 진짜 어려울 거다. 지금 네스프레소님도 두 번까지 낙마시키지는 못할 거다라고 해주시는데. 저도 두 번째 낙마는 첫 낙마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려운데. 심지어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도 국민의힘이 좀 좋은 상황이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아젠다 세팅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선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잘하고 계세요.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이랑 그 또 이동관 그 위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언론들이 별로 주목도 안 하더라고요. 별로 주목을 안 하고 뭐 하든가 말든가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요.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지금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 문제도 없는 이미 인사검증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 그 대법원장 후보까지 낙마를 시킨다. 이거는 정말 좀 자멸의 길일 것 같네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기서 승리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오만한 게 있어요. 근데 위기에는 약이 있지만 오만한 데는 약이 없거든요. 약을 안 먹으니까.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. 맞네. 근데 위기를 그 인식하기만 하면 그렇죠. 약을 먹으면 되죠. 그거는 위기가 기회입니다. 그것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위기는 극복할 수 있고 기회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자만한 인간들은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계속 환자로 남겠네요. 제가 그 이상적인 지지율을 45%라고 이야기하는데 50% 넘어가면 숫자로는 좋죠. 다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도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근데 오만해집니다. 보수도 오만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에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엄청나게 막 절망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
맞습니다.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정치 이상들처럼 완전히 그냥 교만해가지고 머리 쳐들고 댕기고 있고. 예. 저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가 네네. 굉장히 큰 약이 됐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젠더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어젠더들 한번 자세히 보면 물론 이제 그 김포 서울 편입은 좀 새로운 거예요. 네. 제 말은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김포에서는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. 뭐 지방 선거라든지 아니면 네네. 국회의원 선거할 때. 근데 그거를 또 재조명해 가지고 나타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. 네네. 그런데 다른 뭐 빨대 그 종이 빨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선 공약에 꽤 있었어요. 그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해보려고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. 그거를 이제 좀 이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늦긴 늦었네요. 예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념과 철학을 세우는 거고, 그렇죠. 그 다음이 외교 안보고, 세 번째가 이제 민생 경제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중요성의 순위가 아니라 일을 하는 순서예요.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민생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네. 지금 뭐 그 IRA나 뭐 미국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한 규제가 발생하니까 미국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 외교를 해야 되고 안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안보 동맹인 또 그 미국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, 주변국과의 네.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변국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는 또 이념과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. 그렇죠.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하느냐,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뭐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 하던 것처럼 크로스로 가느냐, 이런 거에 대한 이념 철학을 세우는 문제가 또 선결 조건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, 2, 3이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로 지금 하는 거는 또 자연스러운 순서지. 어떤 분들은 뭐 이념 철학을 주장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. 그것도 했어야 했고, 네네. 외교 안보도 했어야 했고, 이제는 민생 경제라는 그런 이제 순서가 왔다.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뭐 윤석열 정부가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총선 시즌이 돼가지고 포퓰리즘 정책 같이 그렇게 내놓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여론조사 결과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적인 이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바탕에서 외교도 이제 정상화를 시켰고 그거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,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보수 정권에서도 많이 못했던 문제인데 파격적인 정상화를 했고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가 자연스럽게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 된 거다.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. 약간 좀 뭐 보수 내부적으로도 막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민생이냐, 뭐 우리는 뭐 보수 우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더 확실해야 된다,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억까 같아요. 억지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까는. 그러니까 총선 때는 어쨌든 선거가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많은 것들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문제, 그렇죠. 그리고 밀접한 생활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네. 이념도 있고 외교 안보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다 필요한 우리가 거죠. 이제 그 바로 총선 때 와닿을 수 있는 국민들께 이게 결과물인 겁니다. 근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이념과 철학이 없고 외교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은 결과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, 원래. 그렇죠. 그 과정이 있고 메이킹해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완벽하게 또 구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총선에서 또 압승을 거둬야 될 겁니다.